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현대차와 LG 에너지솔루션 합작 공장을 짓다가 구금됐던 우리 근로자들이 일주일간의 악몽을 끝내고 가족품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인천공항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부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유정현 기자. 네, 저는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선 우리 국민들이 도착했을 때 현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미국에 구금됐다가 풀려난 근로자 330여 명이 오늘 오후 3시 30분쯤 예정대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은 한산하지만 도착 당시 내외신 취재진이 대거 몰리면서 매우 붐비는 상황이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를 비판하는 시민들도 나오며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도착한 근로자들은 보안 통제선을 따라 입국장을 빠져나가 근처 다른 공간에 대기 중이던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공항 현장에 가고 김동명 LG 에너지솔루션 사장도 전세기로 함께 귀국을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이 현장에서 브리핑을 진행했는데요. 미국 정부와 비자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 직접 들어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새로운 비자를 만드는 방안을 포함해서 미국 비자 발급과 체류 자격 시스템 개선을 향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7일 미국으로 향했던 김동명 LG 에너지솔루션 사장은 공장 준공 지연에 관한 입장을 내놨는데요. 이 부분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공장이 여러 개 있지만 기존에 언론에서 나왔던 정도의 그런 심한 문제는 아니고요. 저희가 매니지할 수 있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가동 중인 공장이었다면 피해가 컸겠지만 아직 건설 중인 단계라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이라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우리 근로자들이 우여곡절 끝에 귀국하긴 했지만 한미 양국이 풀어야 할 숙제가 많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당장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이 텅 비게 되면서 완공과 양산이 늦어지게 됐습니다. 또 미국 현지에 수십여 개의 우리 공장들이 나가 있는데 현지 인력 조달이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수백조 원 규모의 대미 직접 투자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어서 윤지혜 기자입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이민당국이 직원 비자 종류를 개별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직원 전체를 구금했습니다. 어느 단계의 비자부터 문제 삼았는지도 명확치 않습니다. 구금된 LG엔솔 직원들은 에스타, B1, B2 비자를 소지했고 같은 조지아주에 현대차 그룹과 합작 공장을 짓고 있는 SKO는 일괄적으로 B1을 받도록 지침이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 건설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은 L1 비자를 받아 근로하고 있어 위법 소지가 적습니다. 만약 이민당국이 SK온 합작 공장을 타깃으로 한다면 같은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 밖에 숙련공과 전문 인력이 포함된 협력업체 직원들의 비자 종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관련 리스크가 해소되기 전까지 미국 현지 근무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원청업체와 협력업체도 이게 이제 협력업체 간의 문제로 이렇게 나몰라라 하지 말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호세 무뉴스 현대차 최고 경영자는 인터뷰에서 이번 단속으로 빠져나간 인력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모색해야 한다면서 최소 2, 3개월의 공기 지연이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은 대미 직접 투자에 대한 영향을 묻는 질문에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한미 관세 협상이 최종 서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익이 되지 않는 사안을 왜 하느냐고 말한 뒤에 미 당국자가 관세 압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현 상황을 관세 협상이 안보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용산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우영준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미국이 관세 합의 되돌릴 수 있다 이렇게 협박성 발언까지 내놨는데 우리 정부 입장은 뭡니까? 네, 앞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이 대미 관세 협상 문서에 서명한 것을 거론하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관세 협상에 합의는 했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펀드 기금 운용 방안 등 구체적인 항목에서는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크게 진전된 상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발언에는 유의하고 있지만 현재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협상장에서 입장들이 어떤지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기존 패키지 딜과 관련해선 변함이 없냐라는 질문엔 미국과 여러 현안들은 연동돼 있다며 안보 쪽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뤘지만 관세는 세부 사항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워싱턴 DC로 이동해 세부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조지아 구금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은 뭔가요? 네,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에 대해선 현 제도 내 관행을 개선해서 우리 기업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용 비자인 B1과 여행 비자인 이스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확인해서 미국의 법 집행기관이 일관된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비자 발급 기간 단축과 비용 감소, 또 소규모 협력사가 활용하는 비자 카테고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유연하게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비자 시스템 개설의 경우는 미국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위 실장은 이와 관련해선 양측이 실무 그룹을 구성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 중이고 미국 측 역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다며 조만간 후속 동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미주 우영준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는 22일부터 한 사람당 10만 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정부는 이번 2차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액 자산가 기준도 공개했습니다. 4인 맞벌이 가구 기준으로 연봉이 2억 원을 넘을 경우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1차 때와 달리 소득 상위 10%는 못 받습니다. 외벌이 4인 가구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51만 원 정도가 되면 배제가 됩니다. 그 기준이 연소득으로 계산하면 약 1억 7,300만 원 정도가 된다. 외벌이인 직장가입자 1인 가구는 건보료 22만 원, 연봉 7,500만 원이 기준입니다. 2인 3인 가구는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각각 약 1억 1,200만 원, 1억 4,200만 원 수준입니다. 맞벌이인 집은 가구 원수를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맞벌이인 3인 4인 가구는 4인 5인 가구 기준을 적용받는 식입니다. 그렇게 되면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60만 원, 연봉 2억 300만 원이 커트라인입니다. 건보료 커트라인을 충족하더라도 재산세와 금융소득이 많으면 제외됩니다. 가구원 합산 2024년 재산세 과세 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지난 6월 18일이 기준 시점이 되며 주소가 다른 부부라도 건보료 합산이 유리하면 동일 가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여부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15일 오전부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 2차 지급부턴 소비쿠폰 사용처를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등으로 확대했고 군 장병이 복무지에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이런 가운데 쌀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쌀 한 가마 가격이 4년 만에 22만 원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비축미를 추가로 풀기로 했지만 체감 물가에 충분히 반영되기에는 역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미 각종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쌀값마저 오르면서 식당들의 추가적인 밥값 인상 조짐도 일고 있어서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 물가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최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치솟는 재료비와 인건비 등으로 올해 초 김밥값을 올린 한 분식집. 요즘 들어 공깃밥 가격도 올려야 하나 고민입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다고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안 올릴 수도 없고 오피스 상권이라 그래서 그렇게까지 많이 올리지 못하더라도 최소 1,500원이나 다른 집 같은 경우 2,000원까지도.
산지쌀 한 가마 가격이 4년 만에 22만 원을 넘기면서 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매하는 20kg 한 포대 값이 6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쌀값 불안이 심화되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직접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나서 정부 비축쌀 2만 5천 톤을 시장에 빌려주는 등의 대책을 밝혔습니다. 농업인들 입장에 생각을 하면 본격적으로 수확기인데 정부가 이렇게 쌀을 공급함으로써 떨어지면 우리는 어떡하냐 뭐 이런 걱정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런 방식보다는 대여를 하는 방식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쌀 수급 균형을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장에 이제 풀렸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못하는데 이제 구조가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중간에 이득을 취하는 그 그룹들을 이제 좀 방지한다든지. 정부는 우선 쌀 대여와 함께 다음 달 중순 햅쌀이 수확되면 체감 쌀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 속보들 전해드리겠습니다. KT는 지난 8일에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일주일 전에 신고 내역을 알렸지만 KT가 당시에 적절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서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KT는 또 정보 유출은 없다고 못 받기도 했는데 이 개인정보위원회가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꾼 점 역시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김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다음 날인 어제 고객정보 유출 가능성을 신고했습니다. KT는 지난 10일까지 고객정보 유출 정황은 없다고 단언했지만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겁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보통 유출 신고가 들어오고 조사가 이루어진다며 이번 일은 통상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T는 5,500명이 넘는 고객의 피해 금액뿐 아니라 해지 위약금 면제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모든 국민의 어떤 피해 금액뿐만 아니라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네, 위약금 면제까지 약속을 받으신 거죠? 약속 받았습니다. 백영훈 장관은 가입자 식별 정보 외에도 다른 개인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에 대해 범인이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소액 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IMSI뿐 아니라 이름, 전화번호 등 추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연쇄 피해 우려도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지국에서 흘러다니는 정보를 활용했을 수도 있겠다. 지금 물리적으로는 확인한 게 없거든요. 또 다른 지역에서 비슷한 가 발생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청문회 개최를 요구한 가운데 KT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번 KT 무단 소액 결제 사고는 초소형 기지국, 이른바 펨토셀 해킹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통신망 접속 시도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또 펨토셀을 처음 상용한 곳이 KT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장비 관리에 가장 허술했다는 데서 이번 사태가 비롯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속해서 조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고 거래로 올라온 KT 초소형 기지국 펨토셀로 불리는 기가토 제품입니다. 단돈 10,000원에 팔렸습니다. 펨토셀은 신호가 약한 곳에 주파수를 증폭시켜주는 기기로 통상 10m에서 20m 범위의 제한된 공간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도 이런 특징 때문입니다. KT 측은 자사 펨토셀이 해킹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15만 7천 대의 펨토셀 운영하고 저희는 이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정상 동작함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KT망에 연결된 적이 있는 장비를 해커가 취득, 개조해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장비를 제대로 관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그 통신사가 이런 단말기, 그러니까 기지국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인가받지 않은 기지국에서 올라온 데이터를 갖다가 받지 말아야 되는데.
회수되지 않았거나 폐기되지 않은 펜토셀이 시중에 유통돼 해킹을 위한 도구로 활용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관리 부실 의혹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결론 날 경우 KT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SBS 비즈 조슬기입니다. 이번 사태는 새로 출시된 아이폰 판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SKT에 이어서 KT 해킹 사태까지 촉발되면서 통신사에 내 정보를 맡길 수 있을지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안전지대가 없어지면서 소비자들의 통신사 선택 셈법도 복잡해졌습니다. 그만큼 통신 3사의 출혈 경쟁도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애플 아이폰 17 시리즈의 사전 예약이 시작됐지만 끊이지 않는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소식에 소비자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쭉 KT 쓰다가 그냥 LG U 플러스로 이사하면서 바꿨거든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고 만약에 이런 사태가 난 줄 알았으면 더 일찍 바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추후에 이제 통신사를 바꿀 때는 이제 SKT랑 KT가 많이 꺼려질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아무래도 국민들이 믿고 개인정보를 주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그런 거랑도 연관이 되니까 좀 그거 생각해서 결정할 것 같아요. 핸드폰 바꿀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사건 안 발생한 통신사 선택할 것 같아요. 지난 7월 KT는 SKT 사태 이후 정보 보호에 5년간 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공언했지만 2달도 안 돼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앞서 SKT 이탈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해킹은 나중에 내 인생이 털리는 것이라며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이 같은 비방이 무색해진 겁니다. LG U 플러스도 해킹 의혹이 제기돼 정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SKT의 경우 해킹 사고 이후 가입자 60만 명이 순감한 선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 마음을 돌리기 위한 통신사들의 출혈 경쟁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 경쟁이라든지 고객을 유치하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고객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그래서 보안 안전 문제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통신사가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아닌가. 정보 유출이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며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통신 3사엔 소비자 신뢰 회복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코스피가 4월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어느덧 3,400선마저 돌파할 기세입니다. 연말까지 증시 상승세가 지속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번지는 가운데 급등에 대한 조정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3,395.54로 상승 마감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개인이 1조 9천억 원가량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기관 역시 합쳐 1조 9천억 원가량 사들여 3,400선 턱밑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는 코스피는 외국인이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들어 국내 증시에서 5조 원어치를 사들이며 5개월 연속 순매수를 지속 중입니다. 지난 넉 달 동안 월 평균 사들인 약 2조 원보다 2.5배 많은 규모입니다. 코스피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지만 주가 순자산 비율, PBR이 1배 미만인 종목이 여전히 상당수라 당분간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영자들의 노력으로 저 PBR 주식을 개선시킬 수 있다면 코스피가 올라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반면 미국 관세 불확실성에 더해 노동시장 둔화에 따라 미 경기 침체가 심화할 경우 투자 심리가 위축돼 상승세가 제한적일 거란 관측도 맞섭니다. 글로벌 경제가 위축이 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하게 되고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기업 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수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순보유 잔고가 최근 11조 원을 넘기는 등 급증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에 금값도 천정을 뚫었습니다. 금값이 올해에만 40% 가까이 오르면서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데 물가 상승을 반영해서 조정한 금값은 45년 전 종전 최고가를 뛰어넘었습니다. 내년에는 5,000달러까지 도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미니금과 금 ETF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뜨거운 금 투자 열풍 현장에 이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종로구의 한 금은방, 자투리금까지 모아 가져온 사람들이 감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 40? 40? 60? 60? 200? 15만 7천. 와. 평소부터 때도 일단은 그래도 좀 많으셨지만 요즘에 더 많으신 것 같아요. 조그만 귀걸이, 피어싱, 뭐 짜투리 금 이런 거는 옛날부터 돈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피어싱 14K 뭐 조그마한 것들도 두세 개 모아놓으면 2만 원이 넘어요. 금 한 돈이 7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이처럼 옷장 속에 잠들어 있는 금을 판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늘었습니다. 연초엔 50만 원 수준이었던 이 금반지는 현재 70만 원까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새끼 손톱만한 0.5g짜리 24K 미니금도 12만 2천 원까지 치솟다 보니 돌반지 선물은 언감생심이 됐습니다. 가격이 오르다 보니 이런 소규모 금에도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한국거래소에서 100g짜리 미니금은 1g당 16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며 오늘만 거래대금이 37억 6,4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현물뿐 아니라 은행의 금통장, 골드뱅킹에도 자금이 몰렸습니다. 시중은행 3곳의 골드뱅킹 잔액은 지난 10일 기준 1조 2,300억 원에 달합니다.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하는 전망이 금값의 강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데다가 뭐 내년까지 보시기에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다. 안전자산이자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의 투자 매력을 지속적으로 골드만삭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내년 상반기 금 가격이 온스당 5,000달러도 도달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이어서 금융위원회 해체를 앞두고도 직원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파열음이 터져나온 금융감독원에서는 이찬진 원장도 직원들을 만나서 독립성 약화 우려에 대한 공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금융위가 또 내부 간담회를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한 2차 내부 간담회는 오후 4시쯤 시작해 1시간 30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 직원들의 불안이 커지자 사흘 만에 간담회를 또 추진한 건데요.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금융위가 사라지고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로 쪼개지면서 일부가 세종으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작 세종으로 이전하는 인원 등의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융위는 현재 금감위 조직에 더 힘을 싣고 싶어 하지만 재경부 전출 인원이 더 많은 방향으로 알려지면서 최종 몇 명의 인원이 세종으로 이동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내부에선 공식 성명서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달리 실제로 집단 행동에 나서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금감원 직원들은 여전히 상복 시위 중이죠. 네, 금감원 직원들의 시위는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이찬진 원장과의 면담에서 금융소비자원 분리와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요구했는데요. 이 원장은 직원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조직분리 비효율성,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독립성과 중립성 약화 우려에 대해 엄중하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세부 운영 방안 설계를 위한 관계기관 논의와 입법 과정 등에서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주 금감원 노조는 국회 앞에서 시위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우려했던 6.27 대출 규제 후폭풍이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대출 총량을 줄여야 하는 은행들이 저신용자들의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우량 차주 위주로 대출을 내주면서 서민들은 아주 비싸게 돈을 빌리거나 아예 대출길이 막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27 대출 규제 시행 얼마 뒤 우리은행에 올라온 신용대출 공시입니다. 신용등급 1등급, 그러니까 고신용자에게만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고신용자 모시기는 다른 시중은행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 공시를 분석해보니 대출 규제 직후인 지난 7월 신용점수가 651점에서 700점 사이인 중저신용차주가 5대 시중은행에서 받은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한 달 새 0.23%포인트 올랐습니다. 가상금리를 0.29%포인트나 높인 결과입니다. 반면 951점 이상 고신용자는 대출금리가 0.06%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가상금리 인상폭도 0.04%포인트에 그쳤습니다. 저신용자의 가상금리 인상폭이 고신용자의 7배 가까이 컸던 겁니다. 주택담보대출도 비슷했습니다.
951점 이상은 금리가 0.05%포인트 오르는데 그쳤지만 600점 이하는 0.12%포인트 올랐습니다. 우대금리 삭감폭을 0.03%포인트와 0.21%포인트로 차별화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627 대출 규제가 저신용자와 고신용자의 대출금리 격차를 더 크게 벌려놓은 겁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리스크 관리와 대출 총량 관리 차원에서 등급별로 금리의 차등을 둬 수요를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출을 제한하게 되니까 제1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들이 배제가 되고 제2금융권이나 저축은행 등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더 높은 금리를 대출을 받게 됩니다. 서민 보호를 내세운 부동산 대출 규제가 결국 취약계층의 대출길을 더 좁히고 금융 양극화를 키우는 부작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동진입니다.